네, 안녕하세요. 만인에게 행복을 드리는 만복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인노무사 26년도 노동법 1차 시험 문제풀이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가져봤구는 과거형이고, 네, 가져볼 거고요. 잘 보이지? 네. 음, 일단, 시험 보고 시간이 좀 지났죠. 촬영 시점으로는 발표 날이 거의 다 왔는데, 음, 문제풀이 자체의 오늘 목적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기출문제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는 뭐 어떤 문제가 나와서 이걸 맞고 틀렸고를 떠나서 일단 시기적으로도요, 그쵸? 그거보다는 프리뷰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혹은 시험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시들도 좀 보셨던 분들, 손가락이라도 한번 넣었던 분들, 아니면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 슬프지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내셔서 1차 시험 문제, 이번 20년도 1차 시험 문제 선지들을 좀 한 5x로 좀 만들어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감히 좀 드립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되게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음, 선지가 우리가 80문제고 5개씩 있으니까 400개죠. 맞죠? 58에서 40. 네, 제가 산수에 너무 약해서. 그러면, 어쨌든 시험 문제 자체는 어떤 흐름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제가 모의고사 같은 거는 일부러도 막 섞어서 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흐름이 존재합니다. 아까 파트가 존재를 하고, 뭐 총칙부터 어디까지 부속법령은 어떤 순서대로 이런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선지를 쭉 놓고, 그거를 뭐 이왕 만드시는 김에 뭐 엑셀 파일로 만드셔도 좋고, 뭐 아니면 요즘 많이들 쓰시는 LLM들, 예, 뭐 인공지능 같은 거 쓰시면 추출도 해주고, 예. 그래서 중간중간 생각이 나실 때 그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은 애들을 막 섞어서도 한번 풀어보고 순서대로도 한번 풀어보고 하시면서 본인의 실력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지가 있었구나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다시 준비를 하고 아니면 내가 새로 시작을 하고 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판을 좀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내가 계속 공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설을 조금 많이 만들어 갖고 왔어요. 어, 그러니까 시험이 바로 끝나고 리뷰 단계에서 만약에 제가 이 강의를 한다면 저도 해설 만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이거 답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해설을 좀 다시 또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험 총평도 해야죠. 대부분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난이도는 뭐 그냥 쏘쏘 뭐 비슷했다, 예측했던 거 정도의 수준이다. 뭐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선지로 들어가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선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선지라고 해도 뭐 얘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되거나 하지 않았던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선지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감히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았는가,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부속법령 비중은 예상했던 대로라는 부분이 좀 있고, 한 가지 조금 좀 새로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벌칙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흔히 흘러가기 좋은, 예, 그냥 이렇게 뜻 보다가 벌칙 그러고 흘러가기 딱 좋은 애들이 중간중간에 좀 나왔고, 어, 결국은,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단기간에 1차 시험을만 붙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분 중에 3개월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진짜 암기를 너무 잘해서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1차 시험 붙었던 분이 있어요. 예. 최근에 봤는데 그런 분을 뭐 지금은 조금 그런 게 이제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이제 결국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장기 기억을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선지 자체들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꼼꼼히 읽으면 단기 기억을 가지고서 보다 보면 헛갈리기 딱 좋은 선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쭉 봤을 때 얘는 아 이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꼼꼼히 읽을 만큼의 시간도 없고 시험 보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좀 장기 기억을 가지고 보면 아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하나의 머리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때려박은 거를 시험 보는 장에 가서 출력해 가지고 막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인간이 기억을 하는 방법은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그거를 뭐 어떤 분은 그거를 그물이라고 표현하시던데 머릿속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고, 단순히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넣어서 보는 게 아니라 연관고리를 스토리처럼 같이 만들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중간중간에 제가 수업하면서 얘기하는 쓸데없는 얘기까지도 같이 묶어서 만들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시험에 닥쳤을 때 뭐 수험가에 도는 명언 중에 열심히 한 놈보다 어제 본 놈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던데, 예, 그래서 그렇게 막판에는 조금 그 부분에다가 단기 기억을 얹어서 시험을 보는 이 전략으로 가는 게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출제자들의 의도도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2차 시험을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1차 시험을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 좀 과감하게 해봅니다. 말해놓고 나서도 되게 민망하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보고요. 제가 이렇게 이 중간에 이렇게 마스킹 해놓은 애들은 조금 뭐 아주 새롭거나 아주 신규는 아니지만 기존에 잘 못 봤던 애들, 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아이들을 이렇게 좀 마스킹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진행하는 방법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해설은 각각의 선지별로 전부 다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조금 사실 만드는데 시간 좀 많이 걸렸어. 조문들까지도 다 넣어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1차 시험 전체에 대해서 조문 번호가 그렇게 썩 중요한 시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뭐 법령을 찾아보시거나 할 때 좀 보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보시다 보면 틀린 게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 그때 그거는 예, 귀엽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그냥 좀 이렇게 슉 넘어갈 거고요. 설명할 게 좀 있는 애들은 찝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우리 노동법 1하고 노동법 2 쪽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네, 근로기준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고요. 자, 1번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우리 40조 얘기가 나왔고, 누구든지 나왔습니다. 제가 누구든지 항상 나올 때마다 안 빼먹고 얘기하는 게 있다. 예, 뭐예요? 근로기준법에 3번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 3번 나와요. 그 얘기 맨날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그래도 취업방해 금지 관련해서 나왔고요.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숫자 나오면, 예, 얘는 맞나? 이게 손이 닿으면 이렇게 되네. 네. 집어줘. 오케이. 다시 가고 손 닿지 않게 조심. 네. 그래서 숫자 나오면 숫자 맞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본다라는 거고, 예. 일단 답은 2번인데,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근데 그걸 3개월이나 3개월이면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수습 기간이 3개월인데 그리고 최저임금법상 나오는 최저임금 줄 수 있는 것도 3개월인데 그럼 과연 3개월이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된다. 뭐 맞는 말이고. 예. 4번 이게 조금 특이한데 기존에는 우리가 얘기가 나오면 3년이라는 숫자가 포인트였지. 그리고 대부분의 이 임금 대장이든 뭐가 됐든 이쪽에 관련된 보존해야 될 서류들은 3년이야. 왜 3년이야? 임금 채권이 시효가 3년이니까. 그런데 기산점 얘기가 나왔고요. 그쵸? 네, 요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선지 요거 보시면 계약 서류의 보존에 022조에 관련돼서 기산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기산점의 내용 중에 있는 게 뭐 근로자 명부 같은 경우에는 퇴직,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끝난 날, 서면 합의 관련된 얘기들이 있죠. 우리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뭐 서면 합의한 날 이런 식으로 기산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로도 사용기간, 업무 종료,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라는 거 있고 뭐 이게 나온 김에 하나 던져서 얘기하자면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적도록 요구한 내용만 적도록 되어 있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김에 얘기하는 게 좀 많긴 할 거 알다시피 다 말 많잖아, 그쵸? 자, 2번 근로기준 법령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 훅 들어왔죠. 네, 전반적으로 이게 휴게, 근로시간 이쪽에 있는 거니까 임금보다도 뒤에 있는 건데 갑자기 훅 들어왔어. 그래서 1번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네,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입니다. 요거 뒤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유연근무 관련해 가지고 유연근무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제가 표로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죠? 출퇴근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도입을 하려면 사용자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해야 되고 서면 합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택적 근로시간 2번 선택적 근로자 정상기간은 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정상기간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 탄력적 근무 시간제에서도 마찬가지죠.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근무한 거를 정산했더니 법정 근로 시간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가산임금 안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정상기간은 기본적으로 신기술이나 연구개발 같이 특정 기간에 몰려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개념인 거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얘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형태의 선지라기보다는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잖아. 원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공부할 때 만약에 암기를 했다면 이렇게 봅시다. 연소자는 안 돼. 임신 중인 임부는 안 돼. 우리 이렇게 외웠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보는 순간 머리도 순간적으로 띡 합니다. 그쵸? 뭐 사실 얘는 연소자의 개념이 없으니까 의미는 없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개념을 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연근무제라고 하잖아요. 법정 근로시간에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산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면 되고요.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거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자 3개월이면 자꾸 손이 닿는구나. 팔을 좀 걷고 해야 되겠다. 그쵸? 안 끊을 거야. 왜? 텐션 떨어져. 싫어. 팔 걷고 안 닿게. 자 3개월 이면은
6개월이면은 어떤 차이가 있었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3개월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논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6개월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마련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뭐가 있었어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면 넘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임금 보전 방안 자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없어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쵸? 그리고 사용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해서 표준 근로시간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준 근로시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 나오냐면 본법에 안 나오고 여기 나와요. 029조에 따라서 표준 근로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서면 합의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법에 기재사항들이 있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거 해가지고 0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흘려가기 좋은 게 하나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준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 본법만 보면 놓치기 딱 좋다라는 거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3번 근로기준 법령상 부당해고 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 자 봅시다. 1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부당해고라는 게 나오고 이게 노조법으로 가면은 똑같은 문제가 이번에 나왔었죠. 네, 부당 노동행위를 근로자에게 하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거 그쵸? 그리고 2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거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한다라는 걸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쵸? 그리고 3번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얘는 이 직권으로라는 말이 문제가 되겠지. 그리고 4번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지. 5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우리 대부분 노동위원회가 어떤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지체 없이예요. 그쵸? 예, 요거 한번 체크해 놓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장사자를 신문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은 1번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구제 신청의 부당해고에 대한 장사자 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맥스 3천만 원. 요거 잠깐 나온 김에 얘기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맥스 3천만 원인데 이거 진짜 맥스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다 3천만 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규칙이 있었나 영이 있었나 순간 헛갈림. 보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되어 있고 뭐 200 몇십만 원, 25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부과 기한 유예 사유가 있고 아까 천재집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다시 15일을 계산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재심 신청에 관련되는 거는 10일이죠. 그래서 진노위에서 중노위는 10일, 중노위에서 행정소송은 15일, 10일, 15일, 10일, 15일. 그리고 요 뒤에 문제 또 볼 건데 아주 문제 이상하게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29조 노동위원회는 신문하고 조사 의무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4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순서가 이번에도 자 보면 다시 또 갑자기 앞에 근로시간 나왔다가 부당해고 구제 나왔다가 그리고 임금으로 갔어. 이렇게 가고 있어. 그쵸? 순서가 조금 꼬아놨네. 보는 순간 훅 들어오는 느낌으로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네요. 1번 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 뭐 쉽게 보면 뭐 당연히 맞는 말 끄덕끄덕하기 딱 좋은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여기에 취업규칙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취업규칙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용자의 기득권, 사용자가 갖고 있는 권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취업규칙에 만약에 있으면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동의가 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이거 판례인데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죠. 기본적으로 상계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요게 판례가 나왔어. 익숙하지 않은 판례가 나왔어요. 3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 채권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4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가름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한 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나오면 되게 헛갈려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 자체가 복잡하거든. 이거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용자가 A라는 사람한테 빚이 있어. 그런데 임금 대신에 내 근로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 빚이 내가 300만 원이 있는데 네 월급이 300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월급 주는 대신에 여기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말로 끄덕끄덕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었고, 5번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임금 채권 자체의 양도는 유효해요. 채권 자체 양도가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거 뭐죠? 술 먹다가 나 내일 월급날인데 내가 내 친구한테 내일 월급날인데 내일 받을 월급 너한테 줄게. 내일 우리 사용자한테 가서 받아가라는 거죠. 근데 직접 지급 원칙에서 걸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용자는 그 돈을 줄 수 없죠. 사용자에게 청구도 못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텐션 좀 올려서 빨리 진행해야 돼요. 왜냐면 할 게 많아. 40문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표한 시간은 1시간 조금 넘는 거 수준이거든.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좀 길어질 거야. 근데 한 문제에 2분씩 잡으면 80분이야. 그치? 그러니까 빨리. 5번 근로기준 법령상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니까 판례가 중간에 들어있다는 얘기겠지. 1번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계획한 근로자에게 1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소정근로일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다 개근하면 우리 주휴일 줘야 돼요. 근데 주휴일 안 주는 사람이 밑에 없구나. 네. 초단시간 근로자, 그쵸. 일주일에 15시간 미만하게 되면 주휴일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자꾸 아르바이트 쪼개 쓰는 거 발생하죠. 현상적으로. 2번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될 때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된다. 자, 법정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 주는 거 당연해. 조문에도 있어. 그런데 연장근로를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그 판례가 뭐라 그랬어?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된대요. 당연한 얘기지. 3번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게 앞에 말이 엄청 길어. 그래서 이거 읽다가 걸리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야.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무슨 뭐 이렇게 어려운 소리야. 결국 뭐야? 연차 유급 휴가는 우리 1년 다니면 1년 된 날 주잖아. 그쵸? 80% 이상 다니면 15개 주잖아. 그럼 그 15개 발생한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 다 못 써, 1년 동안 못 써서 남았어. 그러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는 걸 줘. 돈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치? 근데 얘는 우리가 그동안 아마 공부하신 분들 중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소진제도 보면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기 딱 좋아요. 소진제도를 안 했다던가, 소진제도에 흠결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게 남지. 근데 얘도 임금이지. 그치. 심지어 얘는 있으면 우리 평균임금에 산입해. 그치? 예. 그러니까 임금의 소멸시효랑 똑같지. 3년. 4번. 얘도 지금 판례인데
조금 특이해서 쳐놓은 거예요.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러니까 내가 15개를 받았는데 이걸 사용하기 전이 다 사용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내가 2개만 쓰고 퇴직한 거야. 그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 이거 이 얘기로 봐서 판례로 기억하지 말고요. 제가 수업할 때 무슨 얘기 했었어요? 연차휴가 다 안 쓰고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는 연차휴가가 남으면 되게 많은 회사들이 그 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고 퇴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회사가 급여일이 25일이고 급여일이 25일 날 말일까지 근무한 거를 주는 회사야. 5일치 먼저 주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휴가 10개 남았네? 그러면 출근은 한 16, 7일 정도까지 하겠지. 그리고 나머지 그 10개 써서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아주 일반적인 사례.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거 제가 그랬어요. 예,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퇴직했다고. 그래서 내가 열 몇 개 남아 있었거든. 꽤 많이 받았어. 그러면 결국 뭐야? 연차 보상을 퇴직할 때 받죠. 다른 얘기야. 그래서 틀린 말. 5번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왜 얘기했냐면 영에 숨어 있는 얘기야. 잘 안 읽어 우리가. 요거 보면서 우리 무슨 얘기예요? 무슨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 빠지고 뭐 하는 사람 빠지고 막 얘기하잖아. 그리고 요거 잘 안 보거든. 대통령령에 있는 거.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이 제외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라고 돼 있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6번. 와씨. 이제 6번 했는데 벌써 앞에 이상한 소리 하고 20분이나 지났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근로기준 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토장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아까 그래서 내가 뒤에 있는데 그랬는데 여기지.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적용 안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시 10명 튀어나오는 거 취업규칙밖에 없죠. 그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게 뭐죠? 요날 빨간 날 유급휴일 줘라라는 규정이에요. 그쵸? 예, 우리 휴일에 붙어 있어. 그래서 몇 조냐면 제55조 2항이야. 여기 있지. 제55조 2항. 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만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구분할 때 제가 뭐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돈 들어가는 것과 돈 들어가지 않는 거를 일단 먼저 1차적으로 구분합시다 라고 얘기했고, 얘는 유급휴일이니까 뭐야? 돈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돈 들어가는 것 중에 상시 4인 이하도 적용되는 거 뭐 있어요? 주휴일. 4번 국가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얘는 적용 범위에 12조 해가지고 국가는 한 명만 있어도 무조건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작 및 그 밖에 농림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63조 적용 제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63조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지. 5번 선지에 있었지. 그치? 네. 그러면서 넘어가 봅시다. 짜잔. 7번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대한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임금체불 특강도 했어요. 체불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었어. 올해는. 예.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체불사업주 정리를 요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네. 조금 작은데 봅시다. 교재 보면서 따라오면 되지. 체불사업주 자체가 43조에 붙어 있는데, 임금지급 원칙 43조에 붙어 있는데, 명단을 공개하는 체불사업주가 있고, 자료를 제공하는 체불사업주 있고, 상습 체불사업주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료 제공 체불사업주는 신용상 불이익 주는 거고, 얘는 쪽팔리게 만드는 거고, 출국 금지 가능하고, 그쵸?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돼. 요거 뒤에 나온다. 그치? 그래서
체불사료 얘는 3년 이내 이후 예산 유죄 확정의 엔드 조건으로 1년에 2천만 원. 얘는 같은데 3천만 원. 그래서 여기 요만큼 자꾸 달 때마다 요거 안 닿게 조심하기. 그래서 한다라고 얘기했었고, 문제가 뭐다? 얘가 이렇게 딱 잘리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법은 해석하기인데 미시하지 않아서 잘리지 않으니까 어려워라고 얘기했고, 그쵸? 요것도 다르다라고 해서 표 하나로 보고 꼭 기억합시다라고 얘기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3년에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데 얘는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뭐야? 3번. 3년에 2천만 원. 얘는 뭐라고? 자료 제공 체불 사업주. 뭐 하는 사람들? 쪽팔리게 만드는 사람들로 기억하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8번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총칙에는 뭐 나와? 뭐 선언적 의미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노동법정 헌장적 내용 이런 거 가르쳤어. 그치? 1번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된다. 이거 우리 있잖아. 공부하다가 그냥 흘러가기 딱 좋은 내용들이었어. 물론 그렇다고 틀린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 자체는 겁내 쉬우니까. 요거 언제부터? 26년도 12월부터 개정돼가지고 이름 뭘로 바꿔요?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기억하기. 우린 내년에 시험 보는 분들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보는 순간 게임 끝. 엄청 쉬운 문제. 나머지는 그냥 좀 봅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와, 한 번도 안 틀렸어. 4번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 또 나왔다.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3개 있었어. 중간 착취 배제, 그리고 취업방해 금지, 그리고 하나가 뭐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5번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획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지.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선지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원래는 근로자와 사용자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사용자 뺀다고 해가지고 얘가 틀린 말이 되지는 않잖아. 이런 선지 되게 많아. 그쵸? 9번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입니다. 이거 판례 문제가 쭉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요거 봅시다. 자 밑에랑 위에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조금 정신 없어도 보기. 자 1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 많이 봤던 판례. 2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임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 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얘도 많이 봤던 판례. 그치? 3번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에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다면 근로자 대표는 우리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긴박한 경영상 이후에 해고에 얘기하는 걔가 아니야 라는 말이잖아. 노동법은 무슨 주의? 대부분 다 실질주의. 그러니까 X지. 4번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 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얘도 봤던 판례. 5번 해고 대상 선정 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규칙 사유가 없는 해고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얘기하면서 봤던 판례. 10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데 올해에 뭐 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박스형 문제들 그쵸? 기억 니은 이거 조합해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평소보다 많았다. 근데 이런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경우의 수가 얘 곱하기 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찍어도 얘는 그 5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 얘 곱하기 얘로 바뀌어.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더 당연히 높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 달달달달 외워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그쵸? 그래서 장기적 기억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치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조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서 퇴직 처리하더라도 얘는 있어야 된다 그랬지. 뭐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이거 많이 봤던 판례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되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죠? 휴직하고 복직하는데 복직 못하면 다면면직이라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해고다라는 판례 우리 봤었어. 뭔 얘기하면서? 휴직 얘기하면서. 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없다. 이 얘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얘기했죠. 보다가 도저히 난 이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그러면 부정적인 선지는 틀린 거예요. 없다. 그리고 이런 거 있는 거. 디귿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출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서 효력이 없기는 왜 없어? 변경 후에 입사한 애들은 그 출규칙이 적용되죠. 왜?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 단체 협약에 있는 걸 가지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 근데 취업규칙은 안 돼. 왜? 취업규칙은 사용자 맘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자체에 대해서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법이 어떤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거야. 왜? 있는 애들한테 나쁘게 바꾸는 건 노동법이 갖고 있는 취지랑 다르니까. 근데 새로 들어온 애들한테는 사용자가 정해놓은 일관적인 기준이 있어. 바뀌었대.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되는 거지. 이해됐죠?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 텐션 다시 올려서 쉬운 건 진짜 쭉 하고 넘어갈게요. 11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 나왔다. 뭐라 그랬어? 26년 12월부터 이름 바뀌어 뭐로?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얘도 지금 선지 자체가 줄여놓은 거야. 사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뭐 현장도 가고 그리고 부속 건물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뭐 신문도 할 수 있고 뒤에 붙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말 확 줄여갖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해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신문할 수 있지.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엄수하여야 하지. 당연하지. 비밀 엄수는 내가 그만둔다고 날라가는 의무가 아니야. 근로감독관에게 거짓장부서를 제출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문제가 여기 또 튀어나와요. 네. 이거는 뭐 나도 모르겠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 116조에 있어요. 12번 근로기준 법령상 벌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벌칙 문제 나왔네. 이 벌칙 문제 이번에 벌칙만 있는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저렇게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숨어있는 애들이 좀 있어. 그럼 벌칙을 이거 다 외워요? 아니에요. 우리 기본이론하고 할 때마다 제가 벌칙 파트에 가면 벌칙 하나로 표로 정리해준다? 그러면 이 정도 느낌에는 이 정도구나, 이 정도 느낌에는 이 정도구나, 뭘 안 내거나 잘못 내거나 한 거는 과태료구나 라는 것들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번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짜 나쁜 새끼들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의 벌칙은 요거밖에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근로자에게 벌칙은 따로 없어. 3번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물론 직장 내 괴롭힘에서 발생하는 폭행이 있다거나 이런 건 변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 의무에 따른 교육노부 장관의 요구가 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야 이거 진짜 그치? 4번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5번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 5천만 원 자격정지. 요거는 익숙하지. 왜냐하면 혼자서 3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표현이 튀어나오거든.
요거 쭉 내려와서 얘기하면 노동위원회에 고발권이 있기는 해요. 그쵸?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한다라는 말은 법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요거에 의해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행강제금에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갖다 일를 수 있어. 요거 헛갈리지 말라고 넣어놨어. 13번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 그런데 여기에 이거 왜 들어가 있어? 우리 아까 잠깐 봤지? 예, 명당 공개 체불 사업주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됩니다. 왜? 오죽하면 얘가 자꾸 임금 체불했겠어. 근데 반의사 불벌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제가?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게 반의사불벌죄잖아. 근데 대부분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임금에 붙어 있어. 왜? 내가 우리 사장님이랑 십몇 년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사장님 원래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이번에 진짜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나한테 이거 못 주고 있어. 근데 굳이 이것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반의사불벌죄의 기본적 개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어서 딱 붙여보면 뭐야? 사용자의 규칙사유를 위협하면서 휴업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휴업상을 안 줬잖아. 그런데 오죽하면 우리 사장님 지금 사장님 사유 맞아. 돈이 없어서 원재료를 못 사와도 공장을 못 돌려. 근데 그것 때문에 휴업수당을 줄 돈 있겠니? 우리 사장님 불쌍한 사람이야. 반의사 불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바빠. 근데 연장근로까지 해가지고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 그렇게 했는데 남는 게 없네. 우리 사장님 불쌍해. 반의사 불벌.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얘는 반의사 불벌 아니야. 힘들어.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2번. 이해됐죠?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딸딸딸딸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14번 근로기준 법령상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네요. 쭉 넘어갑시다. 12세인 사람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원 좀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용자는 원래 우리 13세 미만이면 취직인원 좀 못 받잖아. 그런데 예술공연 참가하면 아이돌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네. 그쵸?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정신병원에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영 별표에 붙어있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잘 안 봐. 다른 거 유해 업무 이런 거 보면 알겠는데 숨어 있어서 그래서 쳐놓은 거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상에는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호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자에 갖추어야 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뭐예요? 친권자나 호견인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쭉 보다 보면 예포고 그냥 끝날 거야. 그치? 미성년자는 여기에 관련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상관없이 본인의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재판원 청구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민법에도 불구하고. 15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는 걸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왠지 많이 봤지. 이거 분할 사용 사유는 뭐예요? 유산 경험이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사산 위험이 있다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으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첫 산후로도 90일,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 얘기했죠. 네. 그리고 미숙아의 경우에는 100일. 3번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요구가 있으면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뭐가 걸리냐면 요 표에 있어요. 제가 정리해놨죠. 쭉 정리해놨어. 인부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초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가 가능해? 이게 헛갈리거든. 야간 휴일 근로는 명시적인 청구 고용노동부 장관에 인가해야 되고 요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하는 게 있어야 돼. 요거 때문에 요 3번이 헛갈려. 답은 3번. 4번 설명할 필요 없지. 5번 당연히 설명할 필요 없겠지. 그래서 3번. 16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도 박스 문제지. 얘는 뭐다? 얘 곱하기 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자, 복잡하니까 해설 보고 정리합시다. 우리 몇 개 있어? 3개밖에 없지. 자,
1번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주체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고 1번은 근로자는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 앞에 사용자 붙어 있던 거에서 사용자만 띈 선지야. 그치? 2번 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이거 읽다 보면 우리 고객이 나오니까 어디서 많이 봤다? 근데 이거 어디 나와? 고객에 의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거. 그래서 헛갈리기 딱 좋아.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은 고객이 괴롭히는 거 없어? 그러면은 일반적인 내 상식으로 보면 노동법에 그게 왜 없지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고객이 사람을 괴롭혔어. 그러면 어떤 거? 형법으로 가면 돼.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요거까진 오케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직장 내 성희롱하고 직장 내 괴롭힘하고 되게 내용이 비슷해요. 왜? 이거 보고 만들었거든. 그런데 피해 근로자 의견은 전에 들어야 돼요. 그쵸? 넘어갑니다. 17번 근로기준 법률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1번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나는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을 산부라고 합니다. 애 난 사람.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당연히 못하지.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가 여기 또 나온 거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거나 또는 고용노동권의 인가를 받아 이거 치사하게 이렇게 꼬아놓냐. 1번, 2번이 구분이에요? 아니에요. 협의하고 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거야. 오케이, 됐지. 3번, 단체 협약에 있어도 1년에 150시간 안 되죠. 한도는 1일 2시간, 일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여기도 뒤에 딱 띄고 1년만 갖고 온 거고,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객내에서 보건 업무만 몇 개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보건 업무, 의료 보도, 취재 등이 가능하죠. 생리휴가, 이 문제가 되게 애매한데 얘 또 벌칙 나왔다? 근데 이거 잘 안 보고 있었을 거야. 근데 생리휴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제가 피가 되고 사례에는 시금치 상식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었냐면 어떤 비행하는 동네 회사에 있는 분이 니네 진짜 생리휴가 생리할 때 쓴 거 아니잖아 라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신 분 있어. 근데 결국은 뭐 500만 원 벌금 내고 끝냈어. 18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대한 설명이다. 벌칙 또 나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벌칙 쉽게 보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자랑할 수밖에 없지. 그치? 부속법령 끝날 때마다 벌칙 한 장씩 넣어드렸었지. 그렇지. 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그러니까 기간제법 위반한 사실을 근로자가 일렀다라는 이유로 ill으면 세요. 일단 뭘로 시작해요? 네, 2년 그리고 1천만 원. 그런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2년이면 2천만 원이잖아. 근데 1천만 원이야. 그래서 아마 기억했을걸?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시간에 휴게 관련 조항들이 대부분 2년 2천만 원이고 임금 관련된 게 3년에 3천만 원이고 그리고 막 강제 근로 이런 거 폭행의 금지 이런 거 아주 진짜 나쁜 거 하면 5년에 5천만 원. 근데 임금에 관한 거는 개정돼서 5년에 5천만 원으로 바뀌어. 그거는 우리 이제 기본법 하면서 다시 보겠지. 산업안전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도 모두 고른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들인 시간만큼 맞출 거냐 들인 시간만큼 안 맞아도 그냥 찍을 거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그거 다 봐가지고 푸는 건 택도 없어. 근데 얘는 앞에 있는 거야. 어디에? 제2조 정의규정에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뭐 이거 푸는 방법까지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고 얘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찍더라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갑시다. 산업안전 이거는 5번 다 들어가요. 또 나왔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넓은 범위에서 여기저기서 뜯어다가 요거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맞출 거냐?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서 나올 것 같은 데만 찍을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돼. 요건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속법령에 근로기준법보다 많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만한 거 표시해서 볼 수는 있어. 그거는 우리 수업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갖고 가는 거고 얘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쭉 보다가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산업보건인은 일반인이에요.
행정관청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아니야. 명할 수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그치?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법상에서 보는 명한다라는 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고 그리고 행정관청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있겠지. 이거 빼고는 보는 거야. 오케이? 건강관리 카드는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은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 따라서 요양급여 신청하는 거 요 얘기는 했었어. 사실 여기 있는 얘기도 하긴 다 했었어. 그래서 기억을 못하지. 산업안전지도사까지 튀어나오면 이건 진짜 사람 미치는 거야. 그치? 몇 조에 있어? 145조, 148조 저 뒤쪽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걸 풀 때는 뭐 길게 안 볼게요. 어쨌든 등록해야 되지. 이거 직업 지도사는 자격증이잖아. 그거 등록해가지고 일하겠지 당연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당연히 있지. 그치? 작성에 관한 확인서를 기명 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대. 당연하지. 내가 하는 건데 까지 보면 되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뭐 잘못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여긴데 이거 무시하고 업무를 수행했대. 그런데 얘를 기간을 연장해? 개뿔. 취소지.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당연히 그 등록을 취소해야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등록을 취소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일을 못하지. 산업안전 지도사 얘기했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즘 엄청나게 핫해요. 왜 많이 필요하거든. 여기저기 많이 써야 되거든. 핫해. 대신에 그만큼 따기 힘들어. 고생해가지고 땄는데 요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등록 취소되면 억울하고 짜증나고 뒤지겠지. 자, 22번 가는데 미리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안에 끝나는 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1시간 한 반 정도. 2배속으로 보세요. 자, 22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벌써 우리 18번부터 부속법령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치? 야, 부속법령 미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할 경우 이거 쉬운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자. 5번만 볼게요. 자, 파견 근로자가 나와 있는 사람이지. 우리 파견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그리고 파견 근로자의 삼각관계. 그래서 돈 관련된 거는 얘랑 얘기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일 관련된 거는 얘랑 얘기하라 그랬어. 그런데 파견 근로자가 대가에 대해서 돈 관련된 거 얘기 안 해. 그런데 누구한테? 사용사업주한테. 그러면 아니지. 정답 5번. 끝. 23번 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자, 한번 쭉 봅시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것도 순간 읽어보고 나서 이게 뭔 말이야? 난 봤던 기억이 없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파견 사업주가 있대. 이거 우리 내가 만들었던 문제풀이 있었다. 메롱. 근데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 사업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이거 뭐야? 허가가 취소됐으면 난 더 이상 이 사업을 못해. 근데 파견 나가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전부 다 야 돌아와 너 이제 너 잘렸어. 왜? 내가 허가 취소됐거든. 할 수 없잖아. 그 기간 남아 있는 데까지 책임진다는 뜻이야. 요거 하나만 보면 돼. 나머지는 다 쉬워. 짜자잔 짠짠 이것도 노력 의무 있고 그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파견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뭐야 망한데 나 문 닫으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 얘 가능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끝. 허가 유효기간은 3년에 3년. 네. 24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거 포인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있어. 그러면 차이가 뭐야? 얘는 이거야. 1월부터 12월까지. 얘는 뭐야? 이거야. 하루에 일하는데 몇 시간? 4시간이냐? 6시간이냐?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좀 생뚱맞게 뿅 하고 튀어나와. 그렇지. 뿅 하고 튀어나와.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통상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낮은 사람이야. 그치? 그러면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정해진 사람인데 이걸 왜 보냐고. 끝.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이 사항들이 뭐랑 엮여 있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명시의무, 서면 명시의무 이런 것들 나오면서 기간제법 17조로 가서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 다 외워버린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끝! 25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 규정은 야 이것도 끝내주시. 기존에 우리부터 이거 나오면 뭐 나왔었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하면서 나왔었어. 근데 이걸 갖다가 기간제법에다 갖다 꽂아버렸어. 야 진짜 끝내준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뭐 얘기해요? 돈 들어가는 거, 돈 들어가지 않는 걸 가지고 구분해서 봅시다 라고 얘기한다고. 돈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그치? 그러면 얘는 적용되는 법 규정이니까 이렇게 보자. 기간제 근로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 제한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어. 통상 근로자의 전환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야? 얘는 선언적 의미잖아. 기간제 근로자법에 있잖아. 우리 통상 근로자 채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채용하자는 선언적 의미잖아. 거기다가 의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지. 짜잔. 근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 처우 시정 요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얘는 4인 미만에 일반적으로 적용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얘는 따라오지. 짜잔. 짠. 26번. 남녀 고용평등법이 나왔습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 거는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있고 휴직이 있는데 시간 단축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얘도 그렇게 어렵게 풀지는 않았죠. 네, 왜냐하면 얘가 딱 보는 순간 뿅 하고 나와 2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3년이 아니라 2년이었고 일반적으로 우리 로고 날 때 3년인데 얘는 2년이에요 라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몇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 몇 안 되는 것 그러면 거짓말.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될 거 있는데 그 중에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거. 나머지 내용들은 다 법률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5번 끝.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민망해. 외우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거든. 최저임금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하고요. 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4명, 5명 하나도 상관없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아닌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친족들이야. 그래서 최저임금 1320원 안 줘도 돼. 이런 얘기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 정한다. 이거 약간 있는 거고 만약에 얘를 가지고 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상한 거를 넣으면 답 안 나오지. 그런데 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요거만 따가지고 두 문자 외우시는 분들 있다. 네. 생각나요? 시험장 오면? 거의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두 문자로 공부하는 것들은 기본 이론 단계에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두 문자로 외우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야. 난 두 문자가 편해 하시는 분들 하세요. 안 말려요. 좋아요. 하세요. 그런데 걔는 1년 전, 6개월 전에 할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한 달 전에 하시는 일이에요.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시간하고 월로 하죠. 그래서 월은 시수라고 합니다. 209시간 곱해서 해요. 일반적으로. 생산구에 따른 임금제, 도급제 이런 것들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이런 것들 있고. 네. 정신 또는 장애. 이거 보고 문제가 어렵진 않았을 거야. 공노부 장관이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라는 말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끝. 28번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명의 상임위원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영역이죠. 두 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고 어서 많이 봤다. 비슷하다. 그치? 2번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는 9명 이내 같은 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원래 9명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이에요. 얘는 5명입니다. 얘도 어쩔 수 없어. 생계비와 우리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깜짝 놀랐네.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 실태제를 경년으로 조사해야 된다? 뭔 소리야.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는데. 아니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에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밑에 봅시다. 네.
3명입니다. 그쵸? 최저임금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왜 얘만 2년일까? 3년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옳은 거 1번. 29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안 줘서 자꾸 알바 써. 그치? 퇴직금 받을 권리 3년, 퇴직금 자체는 임금 채권이니까 3년. 일단 이거 100명 빼고 확정 지급 퇴직급여연 퇴직연금제도 연금은 55세, 가입기간 10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간은 5년 이상. 예,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건데 깔끔해. 55세.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금저축, 연금보험들도 전부 다 그래서 55세. 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이거 사실상 뭐예요? 내가 원하면 전부 다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DC형 아니고 DB형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IRP로 일단 받아요. 그쵸? 대신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 했어요? 세금 안 떼고 넣습니다. 그리고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도 돼요. 나중에 갖고 있다가. 그리고 그 시점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만 55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더 미루면 미룰수록 이자가 붙으니까 더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IRP는 그냥 IRP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IRP 받은 걸 연금으로 안 받고 깨면 그때 안 냈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이런 거 나오면 300명 짜자잔 짠짠. 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4번을 제가 표시해둔 이유는 말을 되게 애매하게 해놔서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표시해 놓은 거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퇴직급 제도 자체를 DB, DC, 연금, IRP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근로자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본인을 위하여 납입하려는 자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는 중소기업의 DC 제도, 돈 없는 우리 중소기업의 DC 제도라고 설명해 놨어요. 그 내용들 쭉 보면 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얘가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기금 자체를 고용노동부에서 무슨 수로 운영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야지. 이렇게 정리된 거 보면 나중에 이해하기 더 편하겠지. 심지어 얘는 뒤에 시험 문제 나온다. 따단. 그래서 자 내려봅시다. 31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자의 법인 사업자 임원도 포함한데요. 겸업금지. 이것도 내가 저기 수업하면서 엄청 강조했었는데 인신매매에 활용될 만한 것들이면 무조건 안 돼. 그쵸? 술집, 그쵸? 숙박업. 이 개념이 뭐라 그랬어? 호텔이 아니라 여관, 모텔 이런 거 생각하라 그랬어. 그쵸? 결혼중개업, 결혼중개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이상한 데 소개시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네 가지 모두 겸업금지 사업에 해당합니다. 끝. 남녀고용평등법 나왔네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하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게임 끝났지? 왜? 채용에 대한 차별은 근로기준법에 없어요. 왜?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라고 얘기했었다고. 너무 흥분했어.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요. 채용에 대한 차별은 근로기준법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어요. 채용할 때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 뽑네 여자 뽑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남자 잡고 남자만 필요해 뽑아 대니 여자들이 차별받으니까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설명했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의 근로자는 채용하는 사람도 들어가야지. 2번, 3번, 4번, 5번 다 맞는 말이고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기서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있고 우리 방금 전에 위에서 봤지? 심지어 기간제법도 아니지. 굳이 전부를 최저임금법도 적용 안 되는데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조만간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그렇게 강조했는데 안 나왔어. 씨. 자, 나왔다. IRP. 얘는 우리 현재 갖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법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연금이에요. 고령화 사회에 나중에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금 받아갖고 치킨집 차려 먹고 말아먹지 말아달라라고 만들어 놓은 형태야. 그러면서 DC 만들고 DB 만들고 DB 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제발 퇴직 충당금만 장부상에 넣어놓고 나중에 줄 돈 없어 퇴직금 못 준 일 없게 하고 그쵸? 뭐 그리고 알아서 불려갖고 얘 이것도 좀 활용하고 DC 제도는 뭐예요? 한 번에 몰아주지 말고 이거 갖고 근로자가 알아서 선택해가지고 돈 불릴 수 있게 해서 나중에 이거 갖고 연금 받게 만들어주고 이게 목표예요. 근로자퇴직급여법이 근로기준법에 있다가 혼자 똥 떨어져 나간 이유는 뭐예요? 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고령화 사회의 사람들이 나중에 돈 없어서 고생하지 않게 만들겠다. 이거랑 플러스 뭐 국민연금 해가지고 이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누구나 다 갖다가 돈 넣어서 연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IRP 계좌 자체도 안 그래도 요즘 증권 주식시장 화랑인데 알아서 돈 불려주고 나중에 연금 만들어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야. 그런데 왜 제한을 두냐고. 끝. 심지어 얘는 다 그렇다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간 하면은 뒤통수 후려치기 해가지고 막 어려운 문제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내가 직장생활을 많이 안 해봤거나 뭐 이쪽에 관심이 많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이거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하나에 보통 저희 40문제 기준으로 했었는데 한 두세 개, 세 개, 네 개 정도 이렇게 넣었었는데 띠용하고 나왔다. 요거 자랑하려고 넣어놓은 거. 네. 34번 임금채권 보장법령상 임금채권 보장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채권 보장법 자체는 대지급금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쵸? 사용자가 줘야 될 돈이 있는데 못 줘. 그러면은 내가 대신 주는 거야.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러려면 돈을 줘야 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채권보장기금.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야. 그치? 2번 중요한 사항에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돈을 줘야 되고 나중에 그 돈 가서 받아와야 되고 대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받는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심의위원회를 두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나머지는 이것저것 붙어있는 게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잘 보세요. 모든 기금은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기금들은 전부 다 차입이 가능해요. 차입이 안 되는 거 우리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뒤에 나올걸? 사내불로복지기금은 차입하면 안 됩니다. 여기 또 나왔네요. 바로 이번에 나왔네. 네. 얘는 위의 말은 다 어려운데 요거 딱 보는 순간 답 나왔어. 끝. 그치? 쉬웠어. 설립인과 3주인의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해야 돼. 그쵸? 법인이죠. 그래서 설립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 차입할 수 없습니다. 얘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꾸 설명하고 싶어진다. 근데 시간 없다. 뭐예요? 사용자가 번 돈 있죠. 영업이익에서 떼는 거예요. 떼어서 주는 거예요. 이익에서. 그쵸? 이익에서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 돈 쓰는 것 자체도 맘대로 못 쓰게 합니다. 정확하게 좀 깊게 들어가면 목적기금 활용해가지고 뭐 50%만 쓰고 이런 것들 있고 우리 얘기할 때 그 원래 50%밖에 못 쓰는데 파견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한테 복리후생하려고 쓰면 뭐 90%까지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돈을 빌려 쓴다고? 말이 돼. 그럼 망하면 어떡할 건데? 36번 노동법의 법원이 여기서 튀어나와. 요거는 항상 그치. 우리가 살다 보면 헌법 얘기나 법원 얘기나 이런 어떤 그 앞쪽에 있는 이런 얘기들이 이 정도쯤의 흐름에 한번 나오지. 그치? 자, 신법 우선의 원칙. 우리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쵸? 근로기준법에서 미달하는 근로직권을 단체협약으로 했는데 단체협약이 신법이라서 유효하다? 뭔 소리야. 우리 집에 고양이도 이 얘기는 안 믿겠다. 2번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기속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 인정돼? 안 돼. 행정해석 이거 안 돼.
자, 여기 또 나오는 게 105호.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ILO는 이제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105호만 기억하면 돼. 그치? 근데 87호는 했어. 105호는 안 했어. 이 치사하게 꼬아서 내. 그래서 규준했기 때문에 법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105호는 뭐 많지 않으니까 외워도 되는데 강제근로금지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된다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강제근로금지의 내용이 가둬놓고 일시키지 마세요인데 조금 달라. 본인의 신념이나 뭐 신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제근로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 국가보안법이 있어.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찬양하면 벌을 받아요. 근데 그 벌이 뭐예요? 징역이 있어요. 징역은 뭐예요? 신체적 자유에 구속하고 더하기 노역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비준 못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했죠. 4번하고 5번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4번은 유리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한 얘기. 이거 쉬운 문제. 32조에 명시된 내용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뭐 이거 쭉 보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맨날 설명하는 거야. 여성 연소자가 같이 있는데 그쵸? 위에 항 아래 항 있는데 여성은 특별한 보호 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 근데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만 받아. 얘기했었지? 그리고 장애인은 거기 없어. 32조에. 그쵸? 나머지는 맞고. 그래서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짜자잔.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쭉 있죠. 설명 다 해놨습니다. 네. 짜라란. 38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취업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여기는 어차피 내용이 있는 것도 봐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연락치사한 게 할 수 있다. 외국인 취업 규정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이라는 아주 나쁜 짓이 튀어나왔는데 할 수 있다? 아니야. 근데 얘는 아마 보면서 쭉 보면서 그냥 다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거예요. 뭐 그런 문제들을 풀다가 1번부터 5번까지 읽었는데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요거 보는 거야. 요거. 오케이 됐지? 넘어갑시다. 39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못 써. 외국인 근로자를 못 쓴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줘? 외국인 고용법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외국인을 데려다 쓰는 개념인데 어떤 느낌이야? 거기 무슨 제외된 사람들 나오면은 무슨 비자인 사람들 안 되고 교수 안 되고 이러니까 돈 잘 벌고 잘나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 좀 인건비 좀 아껴서 쓰고자 하는 외국인이 대상이야. 그럼 3년 동안 못 쓰면 내국인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 더 들어가네? 요 개념인 거지. 끝. 고용허가 또는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을 받지 않냐?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 자. 고용허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은 뭐예요? 중국 동포,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인 동포 비자예요.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왠지 느낌이 당연하지. 외국인 근로자의 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이 법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이 내용은 뭐예요? 내국인 자르고 외국인 쓰지 말라라는 얘기지.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 사람을 채용했다고 허가받아 놓고 딴 데 보내갖고 이직시킨 거야. 그치? 그럼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면 뭐야? 다친 거 가지고 이것까지 하는 건 좀 과하지. 40번. 야, 이 마지막 문제 풀면서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그치? 임금채권 보장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조처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야 이거 진짜 너무 치사하지 않냐? 치사해. 2번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리직금 지급을 청구해야 된다. 요거는 그치 어쩔 수 없다. 외워야 된다. 3번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기지급금은 해당 근로자의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한 번 간이대지급금. 사업주랑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요거는 이해 가능. 왜? 사업주는 돈 주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사용자에는 대표이사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뭐예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쵸? 5번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보수총액의 1촌분의 3이 아니라 2범위입니다. 0.002%. 아니지. 나 왜 이러니? 0.2%. 그래서 제가 뭐랑 같이 한다 그랬어요? 산재보험료랑 같이 묶어서 징수합니다. 산재보험료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이랑 같이 묶어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보장보험법에서 배우는 거니까까지 해가지고 노동법 1 하는데 1시간 12분 13분 걸렸다. 오케이. 자, 생각보다 많이 오버 안 했어요. 우리 한 박자 끊고 노동법 2 들어가고 노동법 2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이런 게 나오는지 해서 보고 노동법 2까지 끝난 다음에 그렇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략에 대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끊었다가 갈게요. 예, 강의 자체는 1강과 2강으로 나눌 겁니다. 잠깐 쉬고 오세요.